아주 학술적인 고민, 다윈이 크게 한 게 있거든요. 하나는 개미고 하나는 공작. 생존에 불리한데도 자기 희생, 이타주의, 색깔이 화려하고 온갖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쩌자고 그 동물은 그렇게 진화를 했냐 말이죠. 다윈에게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오늘 제가 떠들 얘기를 한마디로 묶어본다 그러면 개미와 공작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아주 학술적인 고민, 다윈이 크게 한 게 있거든요. 좀 뜻밖의 제목일 텐데 헬레나 크로닌이라는 여성학자인데요. 개미와 공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쓴 책인 거예요. 그게 다윈의 고민을 결정적으로 표현한 하나는 개미고 하나는 공작 이거예요. 공작은 수컷은 말도 안 되는 새잖아요. 꼬리, 털이 그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 무거운 꼬리 깃털 때문에 이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작새가 처음에 날아오를 때 보면요, 저 벼랑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도움닫기로 엄청나게 뛰어요. 훅 뛰어가지고 흐 이러고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벼랑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한 1km 바깥에서도 보여요. 나 잡아 잡수 하는 거잖아요. 세상 천지에 나 여기 있다. 그리고 그 산에 가면 꽉꽉 하는 소리가 그게 장기, 수컷이 내는 소리거든요. 근데 수컷은 소리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질러대고 눈에 확 띄잖아요. 깃털이 기가 막히게. 까투리는 보호색을 띠게 돼 있는데 잘못하면 지나가면서 밟을 정도로 몰라요. 그 까투리는, 암컷은 자기를 보호하는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진화시킨 거죠. 근데 장기 그리고 공작 수컷은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어쩌자고 그 동물은 그렇게 진화를 했냐 말이죠. 온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온갖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윈에게도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같은 종인데 암수가 이렇게 달라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색깔이 화려하고 노래하는 건 다 수컷이거든요. 암컷은 뭐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수컷 재롱 떠는 거 구경하다가 그래 너 그러면 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와서 이제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컷은 선택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식동물들한테 안 잡혀 먹이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꼬리 깃털 좀 잘라내고 조용히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본들 암컷에게 선택받을 확률이 거의 0이니까 그러면 후손을 못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여기서 얻는 이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집중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윈이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회기원에 약간 언급을 했지만 이제 12년 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쓰면서 성선택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자연선택 메커니즘이 있는가 하면 번식에 유리한 형질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성선택, sexual selection 그런 선택 과정이 별개로 있다는 거죠. 그 안에도 두 개의 가닥이 있거든요. 선택권은 암컷에게 있다. 그래서 암컷 선택, female choice라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수컷들끼리는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수컷 경쟁, male competition이라는 이 두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윈을 존경해 마지 않는 월리스는 다른 건 다 다윈 선생님이 옳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반대를 했어요. 성선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사실은 월리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1859년 종회기원이 처음 나오자마자 사회가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성공회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조물주가 없이도 자연에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진화하고 있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일으켰어도 학자들은 곧바로 다윈의 자연선택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1871년에 다윈이 성선택에 대한 책을 냈는데 성선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100년이 걸립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빅토리아 시대 남성들이 차라리 우리 조상이 원숭이랑 한 집안이었다, 이거는 오히려 받아들이겠는데 주도권이 여자가 준다? 이건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래서 그 다윈의 성선택 이론은 나오자마자 완벽하게 무시당했어요. 그래갖고 없어졌다가 60년대에 들어와서야 성선택 연구가 다시 부활합니다. 1960년대라는 게 여성운동이 굉장하게 일어나던 시대잖아요. 사회 변화가 학문의 변화를 허용하는 독특한 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저희 분야에 1년에 만약에 논문이 100편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8, 90편이 다 성선택 관련 논문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이론이 다시 빛을 보기에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랬거나 말거나 다윈이 공작새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하신 거예요. 개미는 다윈이 못 풀었어요. 개미는 뭘 의미하냐 하면 자기 희생, 이타주의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일개미들이 그런 희생정신 때문에 개미나라가 번성한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윈이 종회기원에서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설명이 깔끔하지가 못하고 본인도 자기 설명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걸 계속 인정하면서 가세요. 지금 우리 지식으로 보면 틀린 설명을 그냥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본인이 해결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끔찍이 존경하는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 그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이 1964년에 장장 52페이지에 걸친 논문을 이론 생물학 저널이라는 데 이제 냅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리처드 도킨스가 쓰기는 썼지만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이분의 이론에서 나온 건데, 예를 들면 일개미는 자기는 알을 낳지 않고 여왕개미가 낳은 알을 돌봐가지고 키워내고 하는 거거든요. 여왕개미가 자기 엄마예요. 그러면 일개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자기 누이 동생을 계속 돌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집을 안 가고. 왜 그런 일을 할까? 개미나라는 되게 이상한 나라거든요. 여왕개미가 혼인비행을 하는 날 날아나가서 짝짓기를 하고 그 정자를 잔뜩 모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건설하거든요. 그러면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알을 몸 바깥으로 흘려내는 과정에서 모아뒀던 정자를 흘려서 그 알을 수정시키면 그건 암컷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일개미가 되는 거고 아니면 차세대의 여왕개미가 되는 거고, 정자를 아껴서 안 쓰면 자신의 유전자만 갖고 나오는 반쪽짜리 개미가 나타나요. 그건 수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나라에서는 엄마 유전자만 갖고 태어나면 아들이 돼요. 묘한 이런 성결정 기작 때문에 해밀턴 교수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개미의 입장에서 나 시집갈래. 그래갖고 자기가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본들 자기의 유전자의 2분의 1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절반을 줬으니까. 근데 자기 누이 동생을 길러내면 누이 동생은 나와 똑같은 엄마한테서 2분의 1을 받은 데다가 그 얼굴도 모르는 아빠가 자기의 전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원래 자기 엄마한테서 절반을 받았으니까 절반 유전자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유전자를 줄 때 감수분열을 통해서 절반만 주는 건데, 개미세계의 아빠들은 감수분열도 안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주고 죽었거든요. 엄마랑 짝짓기 한 지 2시간이면 죽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개미나라의 누이들은 서로 유전자의 4분의 3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보다 자매가 훨씬 더 유전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들 내 유전자의 2분의 1밖에 구현을 못하는데, 엄마가 내 동생을 또 낳아주면 그 동생의 몸에 내 유전자의 4분의 3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시집가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이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기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은 포괄적합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원래 알던 적합도는 그 개체가 낳은 자식만 우리는 카운트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밀턴 교수의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 그 엄마가 낳은 누이들 몸 안에 내 유전자의 4분의 3이 다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한 일로 포괄적으로 이걸 다 계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윈의 두 번째 개미 고민을 한 번에 그냥 설명을 하신 거죠. 이 무렵이 1960년대가 다윈의 성선택이 새롭게 조명받는 시대이기도 했지만 개미로 표현되는 이 고민, 그게 이제 설명되기 시작하는, 묘하게 이게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동 생태학 또는 사회생물학 이런 분야가 이제 그때 태동을 하게 돼요. 우리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가지런히 설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미와 공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두 개의 고민은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